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통이동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수위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려갈 국정 밑그림의 첫발, 어떤 면면으로 구성될지 지금부터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인수위원회 관련 토론위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민들의 온통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말에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좀 속도가 좀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김태기 교수님, 그동안 몇 차례 다른 대통령들의 인수위원회를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속도가 좀 빠르고요. 예. 또 인수위원장을 당선인이 직접 와서 말하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좀 소탈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직접 하질 않나.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군더더기 없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두른다고라기보다는 뭔가 좀 빨리 신속하게 한다. 서두른다는 생각보다는 신속하다. 제가 볼 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지금 인수위의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돼요. 토탈 67일, 두 달밖에 안 됩니다. 두 달. 그리고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해야 되고요. 출범하고 3주도 안 지나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경제 문제로 봐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가지고 사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여차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때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인수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통이동 금융연수원에 지금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리고 인수위원회 우선 멤버 구성을 다 끝내야 될 텐데 지금 대략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18일 날에 인수위원 24명을 발표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8일이요?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지금 통합이라든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실무 정책 이런 파트별로 잘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각자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선인과 이 분과위원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인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우리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갔는데, 지금 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분과와 특별위원회 조금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7개 이제 분과는 우리 예상대로죠. 그러니까 외교, 통일, 안보, 한나 묶음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부분이 있고, 경제를 둘에 나누고요. 경제는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교육 하나 분야되고, 그럼 토탈 한번 7개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특별위원회, 지역균형 특별위원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 인수위 그런다라면 국정에 대한 인수라면 한 7개 정도의, 그러니까 외교안보부터 노동 일자리까지 쭉 이렇게 쭉 봐야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민통합이나 코로나는 이미 예상이 됐던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더군다나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가지고 방역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국민통합이랑 지역균형이 의외로 빨리 띄우고 발표까지 했어요. 국민통합위원회를 김한길 전 대표죠, 민주당에. 그리고 또 이 김병준 지역균형 특위에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정책실장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이 전신이죠, 국민의힘에 그게 또 비대위원장 한 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메시지 자체는 좀 선명하게 나온다. 인수를
신속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큰 과제를 한쪽은 국민 통합과 다른 한쪽은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읽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 교수님,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참 공동정부의 첫 구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안철수 국민의원장의 어떤 역할, 어떻게 얼마나 과연 인수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대와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그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폐기할 것들을 나누겠다. 그래서 신정부가 나아갈 청사진을 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린 점령군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5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겠다. 두 번째는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출생률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쓸 것 같고요. 5번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민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어떠한 밑그림을 그릴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는 게 전 정권의 이제 정권 인수 작업을 성과를 내야 될 테고 또 새 정부 그림을 그리는 걸 잘 해야 될 텐데 본인으로서도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영광이지만 책임감도 없고 뭔가 시험대에 오른 듯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위원장은 약간은 이제 의문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꽤 인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공직다운 공직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그 이야기 했죠. 내각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좀 보이고요. 또 아마 거기서 얼마나 성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 입지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총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총리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인수위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뭔가를 내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고 또 인정받았을 때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정치적으로는 이런 말도 통합정부, 공동정부라고 하는 부분들 일종의 동거 비슷한 건데 이 실업대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보이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안철수 위원장 국무총리 가능성? 3가지의 길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국무총리 가는 것. 그게 가장 더 높아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것. 경기지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당으로 복귀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무총리 하려고 하는 것은 당선인의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위원장의 목적인 것도 같습니다. 본인이 저는 행정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부총리 같은 것은 격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국무총리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제대로 좀 인정도 받고 그리고 행정 경험도 갖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금 좀 어려워지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이 다시 대권 후보로서 인정을 받고 뭐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도 같은데요.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략 67일 정도의 활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경기도지사 나가려면은 그 중간에 그만둬야 되죠. 네,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신뢰를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무총리 가능성을 우리 장 교수님은 좀 높게 봤는데 이게 안철수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총리로 가려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총리를 하라고 제안을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걱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안철수 씨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지 쭉 한 행보로 봐가지고 뭐 백지선탁 왜 못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뭐 총리를 꼭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만약 그렇다 한다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적어도 진짜 나라를 위한 그런 거라면 뭐 백지신탁에서 재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재산권 행사나 이런 데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뭐를 좀 하는 건데 뭐 제 생각은 뭐 어떻게 당선인과 이렇게 호흡이 잘 맞고 본인이 아 진짜 이게 할 만한 일이구나 이래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신문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걸림돌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걸림돌일 수 있지만 그게 큰 건 아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큰 건 아니다. 백지신탁 문제. 덧붙이자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공직을 마다했다. 이것은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서져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백지신탁을 해가지고 주식이 예를 들면은 그것이 뭐 공개가 되고 판매가 되고 그런다고 한들 본인은 뭐 재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재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요 일부 신문에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해프닝인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 김은혜 대변인이 그런 거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김부겸 총리 측에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저를 모욕하는 얘기입니다라고 네. 반응을 보였어요. 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원희룡 기획본부장의 여러 네. 가지 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지가 않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총리가 계속 임기를 유지하고 계속 뭐 2인자로서의 행정부를 통과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야 협치 차원에서 뭐 해봄직한 아이디어 아닐까요? 전 뭐 원희룡 현재 이제 기획위원장인가요? 지금 근데, 기획위원장입니다. 그분은 약간 원래 좀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입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이것도 약간 튀는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좀 생뚱맞다. 뭐 이런 생각이 생뚱맞다. 들고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경우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 뭐 좋게 보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김부겸 총리 유임 보도에 대해서 가슴 뛰는 방안이다. 최상이 아니다. 아주 이렇게 평가를 했죠. 아니 그래서 이제 협치를 이제 사실은 원희룡 위원장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협치니 뭐 통합이니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이 막 발동이 된 건데요. 제가 볼 때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윤 이제 정부가 되겠죠. 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출발부터 다 흔드는 거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안 위원장한테 네.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 김부겸 현 총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진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튼 뭐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총리 추천권을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여야가 예. 맞대고 제일 적임자를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진영에 있는 분을 추천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과 논의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차라리 국회 쪽에다 공을 던지는 것이 어떤가. 그게 협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협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욱 산뜻하다. 김부겸 총리, 새 정부 또 총리 맡기에는 좀 신선미가 떨어지고 이미 또 설령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공개를 이미 일부 언론에 해버렸으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진 겁니다. 일단 있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깜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권영세 의원 선대본부장을 네. 하셨죠. 그다음에 원희룡 말씀하신 기획위원장. 이 두 분들의 임명 어떤 의미고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권영세 위원장, 이제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 이분 경우는 사실 윤 당선인이나 안 위원장이 못 가지고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랄까요? 예. 그리고 일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게 더해가지고 예. 또 인하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나지 않는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같이 이제 공동정부를 꾸린다고 했을 때 가장 최적임자가 아니냐. 단지 이제 이분은 보니까 신문을 통해서 보면 난 하기 싫다고 비원장 너무 힘들다고. 선대를 본부를 이끌면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번에 그 당시에 이제 선대본부장 왔을 때 그때가 국민의힘 그 선거 캠프가 엉망이었거든요. 막 서로 막 내분이 나고 그냥 뭐 사방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뭐 김종인 위원장 뭐 나 그만두겠다 그러고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전분열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패배를 자초할 마당인데 그때 이제 이 권영세 그 당시 이제 본부장 되겠네요. 투입이 돼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수위 67일, 뭐 67도 안 남았죠. 그렇죠. 이걸 제가 볼 때는 살리면 살고 전체를 내가 뭐가 작품을 내놓은 데는 아마 권영세만한 인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희룡 위원장은 이제 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지금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아까 7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획조정 분과에 추경호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 비정, 철학, 국정 과제는 이제 이 이태규, 추경호 또 이제 한 분이 더 됐죠. 그 최종학 서울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요. 네. 네네. 이분이 이제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경제 분야는 이제 추경호 의원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이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인 인수위원회의 큰 틀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최고의 국민의힘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추경호 의원을 선임을 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에 가장 지금 중점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호 의원이 이 기재부에 오래 있었던 정통 경제 관료니까 경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세 분 중에 새로운 인물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최종학 교수 뭐 캠프에 계셨던 분인가요? 혹시 어떤 좀 이미 거론이 됐던 분입니까? 최종학 교수? 뭐 처음 듣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사실은 이 경영학 교수로 특히 회계나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저명한 교수죠. 그러나 정치랑 그렇게 관련 있는 이런 판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안철수 위원장께서 뭐 좀 기쁜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근데 그분이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국정을 선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윤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AI랑 빅데이터를 국정에다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과학화하는데 그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 빅데이터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부처 간에 서로 협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든지 근데 뭐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윤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안 이 위원장 경우는 워낙 그쪽 분야니까요. 뭐 안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종학 교수가 지금 어떤 일을 맡으려니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숫자로 경영하라. 그런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에 들어간 정도로 상당히 좀 인정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좀 이번에 어렵게 영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이 캠페인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서울대 경영학과 최종학 교수,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따르면 이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을 시리즈로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정보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분이다. 재정을 들여다보고 통찰력을 발휘할 것이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인수위의 구성 뭐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구성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성 할당, 지역 안배 배제하겠다. 배제하겠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바른 방침입니까 이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여성할당 지역 안배기 한 뭐 30% 룰 그래가지고 네. 30%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30% 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과는 뭐냐 그런다면 시통치 않았어요. 뭐 여성 안배 뭐 했는데 예. 여성이 뭐 장관되고 있는데 다 보니까 뭐 여성 단체 출신들 뭐 여성 단체 뭐 여성 시민단체 여성 시민단체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국민들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뭐 지역 안배 해가지고 다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지역 안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돌아와는 거는 정책이 뭐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뭐 부동산 정책부터 해가지고 펀펀히 정책이 실패하니까 야 아무리 지역 안배가 중요해도 그렇지 이게 부동산부터 다 망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 할당이나 뭐 지역 안배 깨버리고 철저하게 뭐 실력과 능력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네.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정책은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 진짜 신인들을 발굴해야지 무슨 뭐 여성단체 해가지고 권력화돼 있는 여성단체 출신들 예. 입각시키는 거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든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그렇죠. 균형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여성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예.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성분들에게 반여성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새로 대통령 산하에다가 어떤 네.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은 양성평등위원회요? 네, 네. 아니면은 정부의 각 부처에다가 여가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여가부 폐지하겠어요라고 한들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폐지가 안 됩니다. 민주당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국회와 원활한 소통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 그러면 그 관련된 일들을 어디선가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폐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건 그 경기대학교 교수죠. 이수정 교수. 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쭉 자세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네.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자세한 내용을 봤더니 여성가족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여성 인권. 그러니까 뭐 차별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처벌이면 처벌, 예방이면 예방 이게 훨씬 더 강화돼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나 제도 자체는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부 폐지랑 여성의 인권의 어떤 침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비록 여성부가 폐지되도록 여성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그건 전혀 있을 거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이분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 여성가족부 해가지고 아주 미니 부처인데 그 미니 부처에서 여성 문제를 한다는 게 웃기지 않냐. 저는 사실은 이 전공이 특히 노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여성의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여성가족부가 그런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일자리 현장에 있어가지고 여성 문제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인데 곳곳에서 지금 여성에 대한 이 배려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따라서 여성가족부 해체되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일들은 다른 부처에서 다 장착이 돼야 된다. 왜?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양성평등이든 남녀평등이든 이 평등이라는 가치는 모든 부처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련 부분들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르신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보건복지든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네. 아 여성들 우습게 보는구나 뭐 이렇게 네. 될 수 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그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여성가족부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하나 어떤 뭐 있단 말이야 위원회가 그게 뭐 양성평등위원회든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좀 이해는 되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도 20대 여성들이 국힘을 윤석열 당선자보다는 이재명 전 후보를 훨씬 지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 힘으로 서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무리 취지를 살리려고 해도 이 20대 여성표를 의식한 민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는 거죠. 공연불이 되겠지만 일단은 당선인께서 국정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예를 들면 성범죄 처벌이라든지 피해자 보호는 법무부가 중점들이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각 부처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청와대 개혁 TF도 출범을 하죠. 청와대 과연 광화문으로 이제 옮기는 게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옮겨질 것 같고요. 조직이 좀 축소되는데 네.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은 이 대통령실 자체를 예.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청와대는 해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청와대 해체한다 그랬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그런다면 실제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듯이 이 청와대 자체가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청와대 안 네, 되네요. 네, 뒤에 사진이요. 네, 뒤에. 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데를 현재 정부종합청사 세종로에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다음에 그럼 자연히 이제 인원들이 얼마나 줄여되지 않겠습니까? 네. 30% 줄이겠다 그랬어요. 30% 조직을 네. 축소한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큰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일자리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게 가장 사실은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 어깨 힘들어가는 게 권력화되는 게 민정수석실인데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뭐 호위부대 비슷하니 해가지고 네. 이게 진짜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들의 비리 요거는 다 차단됐던 게 이제 사실 큰 문제인데 예. 이걸 요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있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친인척과 임명을 뭐 이런 사람들에 했죠. 대한 이제 감독을 하는 건데요. 이 특별감찰관을 곧 임명해서 정상화되겠다. 왜? 이거 문정부 때 임명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의지라고 하는 거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스스로부터 개혁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청와대 해체부터 해가지고 예. 뭐 민정수석실 폐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재앙적 대통령의 어떤 폐해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고 예. 또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하게 되면요. 네. 사실은 정부 조직 전체가 그리고 국회까지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거다. 지금 대통령부터 어깨 힘 빼고 그게 쓸데없는 인력들 다 드러내고 예. 국민들한테 세금 덜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다 따라해야죠. 왜 정부 조직을 그렇게 비대해야 되고 국회는 왜 이렇게 비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 이 윤 당선인이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 볼 때마다 국민들은 저게 가능한 거야? 이때까지 안 됐던 거 아니야?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직을 이렇게 축소한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냥 청와대는요. 네. 국민의 그냥 뜻을 모으는 그리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예. 각 수석들이 장관들이나 차관들 불러가지고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이대로 시행하시오. 이렇게 군림하는 걸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석의 힘이 훨씬 세죠. 장관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보면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 있고 예. 각 부처에 수석이 있고 그다음 네.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부서에 수석 비서관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 수석 수석을 비서관 없애겠다는 없애겠다. 겁니다. 네, 그래서 비서관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예. 그 밑에 있는 행정관도 줄이겠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한 최소한 200~3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예. 만약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예. 200~300명 그 행정관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모든 걸 다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비서동이나 뭐 이런 여민관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부 다 광화문 그 지금 서울청사로 다 옮길 수는 없고 없죠. 그렇죠. 비서관, 행정관 또 이럴 사람들 여전히 있으니까 이게 작은 정부의 뭐 출발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대통령실 자체를 30%라고 숫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 그 대단한 일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각 정부가 우리가 굉장히 느슨하고 예. 방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야기 좀 준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정부부터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럼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세금을 늦게 받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국회가 안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전반에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이 막 그 나라 살림 세금 함부로 쓰는 거 그거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토론 관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